찾아라 라고 나와 있죠.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교재 구성 정말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일 처음에 보시면 개념 쏙쏙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색깔을 다르게 해놓은 부분 역시도 우리 교재에 밑줄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파악해 볼게요. 사건을 일으키고 해결해 나가거나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 혹은 사람이 바로 인물이로구나 라고 파악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주체 혹은 사람. 그런데요, 자연물을 의인화한 소설에서는 자연물이 인물의 역할을 맡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자연물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사람 그리고 동물이나 식물 혹은 무생물인 경우에도 우리는 인물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구나. 그것을 의인화한 소설이라고 하는구나. 자, 우리 알고 있죠. 우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물의 역할 한번 살펴볼 건데요. 소설에서 작가는 인물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렇겠죠. 주제를 드러내고요. 그래서 인물을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이라고도 한대요. 이 정도 내용은 사실 우리 알고 있는 건데 이것이 개념 속으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소설의 인물을 찾아라의 독해 원리로 좀 살펴보는 내용이니까 그렇구나. 혹여나 내가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여기서 잘 챙겨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화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방금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담당자인 거고요. 바람직한 인물상을 창조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소설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소설은 부정적 현실이 등장합니다. 그죠? 자, 요 상황 속이에요. 긍정적 현실이라면요, 우리가 소설에서 잘 찾아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갈등이고 사건이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면 갈등이나 사건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 현실이에요. 그 부정적 현실 속 인물의 성격 혹은 인물이 그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대응 방식을 찾으면 되는 게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어떤 성격을 보이는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그 인물은 당연히 바람직한 인물상이 될 거예요. 부정적인 인물상이라면 교육적이지도 않잖아요. 교훈적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빈 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인물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허구적 대리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창조해낸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인물이 무엇을 하느냐, 주제를 실현합니다. 자,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인물이 이 네 가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험지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말들을 조리 있게 잘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에 좀 충실해져야 되겠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은 좀 파악하고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인물의 유형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보시면 인물은 수행하는 역할, 중요도, 특성, 성격 변화, 양상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자, 글씨가 좀 작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재 10페이지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교재의 내용 그대로 띄운 거예요. 자, 교재를 보셔도 되고요. 칠판을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하면서 내용 파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동인물 볼게요. 당연한 얘기네요. 그죠?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인물이에요. 작가가 표현하려는 주제를 실천하는 인물. 그러니까 주동인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제의 방향을 따라가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주제를 실현하는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에 비해서 이제 반동입니다. 그렇죠? 반동인물은 보니까요, 맞서 갈등하는 인물이에요. 주동인물에 맞서 갈등하는 인물이고요. 대체로 부정적 인물로 형상화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 거고, 선생님이 주제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주동인물이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반동인물은 주제의 방향에 역행하는 인물이겠죠. 그렇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주요 인물과 주변 인물 한번 살펴보면 요건 굉장히 쉽습니다. 주요, 주변이라는 말이 그대로 나와 있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 주요 인물이고 보조적 역할의 수행자면 주변 인물이에요. 이걸 파악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자, 위에서 주동인물, 반동인물, 주요 인물 그리고 주변 인물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을 봤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나와 있는 주동인물, 영화 속 주동인물, 드라마 속 주동인물 찾기 힘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인공과 갈등을 하는 인물 찾기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인물과 주변 인물 찾는 게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영상으로 접하는 것과 글로 접하는 것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겠죠. 이름이. 그죠? 계속 반복해서 그 인물이 이름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소설에서. 그러면 당연히 주요 인물일 가능성이 커지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전형, 개성, 평면, 입체 이렇게 네 가지를 좀 동시에 살펴봐야 될 건데 이건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좀 공부하고 배워왔던 내용들이에요. 자, 사회, 계층, 집단의 사람들이 지닌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생각은 좀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보편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개성적인 성격과 보편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인물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형적 인물은. 보편적 성격만 가지고 있는 인물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대소설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대소설인 경우에는요. 고전소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성격과 함께 개성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개성적인 인물은요. 보편적 성격보다는 독자적인 성격을 뚜렷하게 지니는 인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춘향전에요. 춘향이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그렇죠? 선생님이 현대소설을 공부할 건데 고전소설을 예로 들어드리는 이유는 춘향전의 내용을 정확하게는 뭐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만 좀 해보자고요. 춘향전의 춘향이는 어떤 인물이에요? 지조와 절개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시대 사회에서 여성은 그렇죠.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보편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물, 즉 전형적 인물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또 흥부전에 놀부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전형적인 악인입니다. 그렇죠? 악인이라고 하는 것의 전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형적 인물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이 드러났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우리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적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입체적 인물은 성격이 변화하는 인물인데 우리가 극적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도 함께 알아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평면적 인물이 보통 고전소설에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입체적 인물이 보통 현대소설에 좀 많이 나오는 거죠. 보통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전형, 개성, 평면, 입체적 인물은요. 모두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죠? 현대소설이면 무조건 입체적 인물이고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무조건 평면이야.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생각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는 또 선생님이랑 같이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예요. 자, 직접 제시는 설명이나 논평을 통해 드러난다. 그리고 간접 제시는 대화나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그대로의 표입니다. 자, 글씨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서술자가 인물의 특성을 설명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설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제 말해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라고 합니다. 분석적 제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논평적 제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직접 제시라고 하는 건 그냥 말해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해설적입니다. 자, 그리고 간접 제시 방법은요. 인물의 성격을 말이나 행동과 외양, 묘사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보여주기라고 하죠. 말하기와 보여주기 차이점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극적 제시, 장면적 제시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설명이라면 설명보다는 묘사, 설명, 묘사 이걸로 좀 기억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설명보다는 묘사에 치중하는 것이 그렇구나. 간접 제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제 우리가 교재 어디로 가야 하냐면 11페이지로 넘기면 되겠죠. 제일 첫 번째 원리 척척 1번